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오기보다 숱한 범죄와 죄악을 저지르고 음란에 빠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배도하고 죄악 속에 빠져 헤맸던 적이 너무나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빛을 발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마저 잠들어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한 뜻을 깨닫지 못한 채 세상에 휩쓸려 갔던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은 이 나라일지라도 하나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남아있고 의인 10명이 남아있음을 주님 기억하시고 이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향해 두신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둠의 장막을 거두시고 흑암의 벽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파쇄시켜 주시오. 이 땅의 백성들이 북한의 가련한 동족들을 해방하고 구원하며 함께 평양에서 원산에서 신의주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압록과 두망을 건너 만주와 연해주를 지나 예루살렘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그날이 오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그 목적을 위해 대한민국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사단에게 주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한 뜻이 꺾이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너무나 부끄러운 자들이나 하나님, 주님의 언약과 신이 여전히 이 땅 위에 머물러 있음을 저희들이 입술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주님의 그 언약과 신을 기억하여 주시오. 다시 한번 이 나라의 소망을 일깨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제가 한 두어 달 만에 새누리교회 다시 왔는데 북한이 한 두어 달 조용하다가 다시 사고를 치자마자 오게 됐습니다. 8월에 한반도 위기설이 나왔고 또다시 위기설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빈도가 점점 많아질 겁니다. 한반도 상황은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게 될 거고요. 근데 이게 단순히 북한 문제가 아니고 영적으로 우리가 통찰을 해본다면은 복음으로 통일해서 선교하는 나라가 되기 전에 하나의 흑암과 어둠과 사단의 진이 발작하고 발아가는 거라고 봐야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림길이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의 길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의 길은 복음으로 통일돼서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한국의 교회가 무너지느냐, 이거 중간이 없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뉴스들 단편적으로 보고 계시겠지만 정부에서 낙태죄를 폐지하겠다라고 들고 나왔고요.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동성애 문제, 헌법에 집어넣고 내년 개헌에 워낙 정부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모든 지금까지 주장해 왔는데 관철되지 못했던 것들을 패키지로 헌법에 집어넣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헌법 36조에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겠다는 것을 필두로 이슬람을 한국에 들여올 수 있는 그런 헌법 개정까지 하겠다 얘기가 나오고 있죠. 심지어는 토지제도도 바꾸겠다는 얘기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토지제도를 바꾼다는 것은 중국식으로 한마디로 집산제 개념을 한국에 도입을 하겠다는 건데 이건 이제 한국의 70년 동안의 기본 틀이었던 시장경제라는 틀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일각의 주장이지만 이제 워낙 쓰나미처럼 불어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북한 문제뿐 아니라 이 북한 문제와 함께 한국에서 급속도로 여러 가지 것들이 종합 선물 세트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을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우리의 사명과 비전에 대해서 간단히 첨언하면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북한이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급속도로 벌어질까? 우리의 사명이 있는데 비전이 있는데 우리가 그쪽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우상 숭배 체제죠. 북한을 잡고 있는 흑암과 어둠과 사단의 진입니다.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라는 영이고요, 주체 사상이라는 영입니다. 이 악신 들려 있고 악령 들려 있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이 민족이 또 다른 반쪽인 북한에서 체제의 운명을 걸고 두 가지를 해왔죠. 그러니까 인민들의 생활은 피폐했지만 북한에서 문과 쪽으로 똑똑한 사람들은 대남 공작 부서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과 쪽으로 똑똑한 사람들은 핵무기 미사일 개발 부서로 보냈죠. 그래서 북한은 북한만 주체 사상 들고 있는 게 아니고 남한까지 주체 사상을 믿게 하겠다. 이게 북한이 말하는 통일이죠. 그리고 헌법에 주체 혁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북한 체제의 목표예요. 우리는 통일을 잊어버렸지만 북한은 잊어버린 적이 없죠. 이게 북한 체제의 존재 이유입니다. 북한은 통일을 하기 위해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가면서까지 버텨온 거예요. 우리는 잊어버렸지만 북한은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주체의 혁명이 악신 들려 있고 악령 들려 있는 북한 사람들, 우리의 민족이고 혈족이고 동족이긴 하나, 그러나 귀신 들려 있는 거죠. 자, 이 주체 사상,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잡혀 있는 이 체제가 워낙 70년 동안 대남 공작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남한에 6.25 사변 이후에 대한민국에 대해서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남로당 빨치산 출신부터 해서 워낙 한국에는 한 10% 정도는 대한민국 체제하고 융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원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부추긴 거죠, 북한이. 그러다가 80년대 이후에 주체사상파, 주사파라는 게 나온 겁니다. 이 주체사상파, 주사파들이 나오면서 김일성, 김정일한테 충성맹세하는 사람들이 한국의 지식인 대학생들 가운데 너무 많이 나왔어요. 뭐 간헐적으로 뭐 이런 얘기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만 정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뭐 예를 들면은 당시에 80년대 학생 운동 조직은 주사파가 장악을 했죠. 이게 이후에 대학가의 운동권을 주사파, 이른바 김일성주의자들이 장악을 해버린 겁니다. 이런 일을 김일성에게 목숨 걸고 충성맹세하는 것들 제가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우리의 지도자 김정일 비서의 만숨강 아래 이 한 목숨 끊어질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의결단으로 나아가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 장군님 따라 숨통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죽음으로 혁명을 사수하며 조국이 민족이 완전히 해방되는 그날까지 열사원신하겠다. 목숨 걸겠다는 얘기죠. 복음 통일하기 위해서 목숨 건 사람들은 한국에 없지만 적화 통일하기 위해서 이른바 주체혁명하기 위해서는 남한의 대학생 지식인 가운데 목숨 건 사람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이게 10년, 20년, 30년 누적이 되다 보니 한국에서 이상한 바이어스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MT 갔다 오면 대학교 운동권 아이들이 눈 감고 기도하죠. 위수김동, 친지김동 하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만세,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비서 만세. 이게 얻은 대학가의 일부 극소수가 아니고 운동권을 장악해버린 거예요. 80년 광주민주항쟁의 일종의 후폭풍 같은 거였는데요. 대한민국 체제를 전면 부정하는 사람들이 나온 거죠. 이 사람들이 나중에 뭐 했겠습니까? 정치했죠. 예를 들면 한 정치인의 판결문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국회의원이죠. 전직 국회의원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1심 판결문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 이 영광된 날에 무슨 동지의 입당을 축하하며 김일성 수령님과 김정일 지도자 동지를 조국 통일의 그날에 모실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자. 이 입당하는 내용들 조선 노동당에 입당을 하는 거죠. 김일성, 김정일 충성 맹세에서 끝난 게 아니라 북한 정권, 북한의 일당 독재하고 일당 지배하고 있는 조선 노동당에 입당하는 정치인들까지 나온 겁니다. 정치인들이 나중에 이 사람들이 한국에 아주 중요한 자리에 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10년, 20년, 30년 누적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를 주사파라고 부릅니다. 김일성주의자. 영어로는 NLPDR, National Liberation People's Democratic Revolution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PDR이라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이 되려면 우선 NL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National Liberation. 즉 한국에서 미국의 손을 떼야 된다는 겁니다. 손 떼지 않으면 절대로 부익부 빈익빈은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너희들 봐라. 80년대 너희들이 당했던 이 어려움이 NL이 안 됐기 때문이다. 민족 해방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한미 관계가 끊어져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목표가 된 거예요. 이 NLPDR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언론계에 특히 많이 들어갔죠. 언론계에 집중적으로 들어갔습니다. 80년대부터. 이게 10년, 20년, 30년 지나버렸어요. 데스크를 잡았죠. 한국의 언론에 문제가 있다면 이제 이런 영향력들이 있는 겁니다. 사법고시 봤죠. 행정고시, 외무고시도 봤어요. 우리 이들이 나이가 차기 시작하면서 40대가 들어서면서부터 정치권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시위를 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대사관 앞에서 성조기 찍고 있는 거고요. 용산 미군기지 앞에서 성조기 찍고 있는 겁니다. 왜 시위할 때, 집회할 때, 왜 반미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화두가 됐을까? NLPDR, 주사파, 김일성주의자들이 많아진 거죠.
제가 지난번에 새누리교회 와서 보여드렸던 지난 8월 15일 서울시청 광장 모습입니다.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국 놈들 몰아내자고 많은 사람들이 문집해서 주한미군 철수 집회를 하고 있는 거죠.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미국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드 배치 철회하고 한미일 군사연습 다 중단해라. 자,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많아졌느냐? NLPDR, 주사파, 기밀성주의자들. 이게 수면 밑에서 벌어진 거니까 문제가 나올 때까지는 잘 파악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벌어졌던 일들이죠. 이건 영적인 현상입니다. 제가 그걸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한국이 배부르고 등 따숩고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에서 가장 성장 스피드가 빠른 나라가 돼서 폭발적인 부흥을 한 이후에 한국 사람들이 배가 부르고 등이 따스워지기 시작하면서부터 80년대 이후에 유물론이 잔뜩 들어왔죠. 원래 잘 살기 시작하면 정신이 썩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 많은 문제점들이 나오는 것을 주님께 돌아가서 주님으로부터 해결책을 찾는 게 아니라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유물론에서 해결책을 찾는 일들이 벌어지고 심지어 주체사상, 기밀성주의자들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북한이 또 하나 역점을 들인 게 바로 이 핵무기입니다. 이 핵무기가 지난해 소형화됐죠.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날린 게 ICBM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도 말씀드리고 그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ICBM까지 완성되면 참 골치 아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날린 게 화성 15형이라는 건데 11월 29일 날 북한이 드디어 핵무력이 완성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핵무력이 완성됐다는 것은 핵무기의 마지막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3위에서 4위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전문가들이 평가하는데 그러면은 미국, 러시아 다음이라는 얘기죠. 아니면 미국, 러시아, 중국 다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북한의 핵무력이 완성됐다라고 하면서 ICBM이 완성돼 버렸다. 자, 이게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건 사실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북한이 이런 면에서는 그다지 뻥을 치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국내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국제 문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ICBM이라는 것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기 때문에 핵폭탄이 미사일 형태로 작년에 작아져서 소형화가 됐는데 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미국까지 날아갈 수준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난리가 난 거죠. 자, 미국 입장에서는요, 지금 이게 아주 단편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특히나 이걸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도 헷갈리고 기도하는 분들도 혼선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미국의 주의 주장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지금 북한의 핵무기가 미국 본토와 미국 국민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갔으니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북한에 대해서 최대한 압박을 해서 그 다음에는 체제를 붕괴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게 아마 체제 붕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과 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걸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어요.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핵무기 미사일도 포기할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 북한은 70년 동안 운명을 걸고 핵무기를 만들었거든요. 1954년부터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90년대 중후반에 300만 명이 굶어 죽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은 게 핵무기예요. 드디어 이제 완성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 주체혁명을 하기 위해서. 적화 통일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하기 위해서 드디어 완성시켰는데 이거 왜 포기하냔 말이에요. 미국 사람들도 잘 아는 거예요. 우리도 다 잘 아는 거죠. 김정은이 포기하겠습니까? 우리가 돈을 주고 쌀을 주고 비료를 주면 포기하겠어요? 대화하고 협상하면 포기합니까? 절대로 할 리가 없죠. 악심 들려 있고 악령 들려 있는데 공산주의, 사회주의 영에 잡혀 있고 주체사상 영에 잡혀 있어요. 신천지에 들어가 있으면 이걸 전해야 돼요. 자기가 다니던 교회 청년들 뽑아내서 다시 가르칩니다. 북한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주체사상이라는 이 악한 영들에 잡혀 있기 때문에 남한도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대남 공작을 했었고 이걸 하기 위해서 핵무기 미사일을 만들어서 완성시켰는데 이거 왜 이걸 포기하겠습니까? 북한의 정권이 무너지지 않는 한 핵무기 미사일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미국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북한에 최대한 압박하겠다. 그런데 이 압박하면 무너질 만한 게 북한의 GDP가 한국의 114분의 1이란 말이에요. 한국 서울에 2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는 경제는 파탄 났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북한을 최대한 압박하면 한국 서울에 23분의 1 GDP밖에 안 되는 북한은 무너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GDP는 쉽게 얘기하면 양천구 수준밖에 안 됩니다. 자, 이러니 압박하면 무너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 입장이에요. 최대한 봉쇄해서 돈 들어가는 줄을 끊고 달러 들어가는 줄을 끌어버리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만에 안 되면 왜냐하면 이 압박을 하고 붕괴시키려면요 가장 큰 도움이 필요한 게
중국과 한국이거든요. 압박을 하려면 중국이 송유관을 끊어버려야 돼요. 붕괴를 시키려면 한국이 여기에 동의를 해줘야 돼요. 자, 근데 이 압박과 붕괴를 하는 게 미국이 가장 평화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중국이 송유관 끊는 것에 동의를 안 해요. 한국이 북한 붕괴되는데 동의를 안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때리든가 손을 잡든가. 왜? ICBM으로 미국을 공격하는 수준까지 와버렸기 때문에 만일 압박해서 붕괴되면 다행이지만 이게 안 된다. 그렇다면 북한을 폭격해야 되죠. 그런데 이 폭격이 안 된다. 그러면 타협해야 됩니다. 이 타협은 북한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거죠. 한반도 주인이 북한이다라고 손 털고 나가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미국은 맥메스터 국가안보부 장관이 한 얘기입니다. 미국은 일관된 입장이 뭔고 하니 북한을 압박해서 붕괴시키자는 뜻을 드러내고 있어요. 붕괴라는 단어를 쓰진 않지만 압박해서 어떻게든 고립시키면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핵 위기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죠. 북한 체제가 무너지면 평화적으로 핵 위기가 해결되죠. 자, 그런데 이 평화적인 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도와줘야 되고 한국이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북한은 점점 ICBM이 고도화되는 겁니다. 점점 업그레이드 돼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죠. 여러분들 뉴스에서 계속 보시는 내용들입니다. 북한이 최대의 위협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전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중국에게 석유를 중단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나 중국은 물론 이 요구 거절했습니다. 미국의 상원의원 린지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은 미국의 대북 선제 타격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북한의 공격 능력,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억제 막는 게 아니라 절대로 디나이, 완전히 용서할 수 없다. 이게 트럼프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이다. 하와이에서는 핵 공격에 대비한 훈련까지 했습니다. 미국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압박해서 붕괴시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해상봉쇄도 뭔고 하니 북한을 최대한 압박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한국이 동의를 하고 중국이 동의를 하면 압박해서 붕괴될 거예요. 이거 다시 표현하면은 대한민국이 절호의 통일 찬스가 온 거예요. 평화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의한 통일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중국은 당연히 결사반대하죠. 당연히 절대 반대예요. 왜냐하면 북한이 무너져 버리면은 기독교 문명이 중국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거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도 요즘 헷갈리고 있다는 겁니다. 국방부 장관은 얼마 전에 해상봉쇄를 정부 차원에서 참여하겠다고 결론 내렸다라고 국회에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송 장관을 비판하면서 부적절하다라고 주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당 쪽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부는 이 해상봉쇄에 참여할 의지가 없다, 의사가 없다라는 게 드러났죠. 자, 그렇다면은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가 북한의 핵 문제 때문에 점점 끊어지는 관계로 가는 겁니다. 왜? 북한 핵이 너무 고도화됐어요. 너무 업그레이드가 돼버린 거예요. 예전에 평화로울 때면 이 정도 이견은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북한 핵무기가 갈 때까지 가버리니까 이제는 한국과 미국이 보는 시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뭐냐? 미국은 북한을 붕괴시키겠다는 거예요. 한국은 붕괴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정부의 가장 큰 원칙은 뭐냐면요, 예전에 9월 27일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가 얘기한 것처럼 한미동맹이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 우리 이번에 ICBM을 북한이 날리니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선제 타격을 막아야 된다. 북한의 핵 위협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 상태죠. 이 두 개를 막겠다고 얘기했는데 미국의 선제 타격을 막아야 된다. 이 얘기는 뭔고 하니 예전에 문정인 외교안보특보가 얘기한 것처럼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기 때문에 이걸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거 굉장히 부정확한 얘기입니다. 미국은 압박해서 북한의 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북한을 때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압박해서 체제를 붕괴시켜서 사실은 한국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의한 평화 통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 이건 전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을까? 요게 있기 때문입니다. 뭐냐면은 네 가지 노예 원칙이라고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미국에 가서 밝힌 원칙이에요. 이게 대한민국의 통일 외교 안보 정책의 가장 위에 있어요. 뭐냐? 북한 체제는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노예 원칙은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가지 않을 거고 북한에 대해서 공격도 안 할 거고 북한 정권 교체나 북한 정권 붕괴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원칙을 밝힌 거예요.
이게 제일 위에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한미 관계가 괜찮은데 이제 북한의 ICBM이 미국까지 날아가는 수준이 돼버리니까 이제는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점점 이상한 쪽으로 흐르고 있는 겁니다. 왜? 미국은 핵무기 미사일을 포기시키기 위해서는 북한 체제가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북한 체제는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양쪽이 너무 다른 거예요. 북한을 보는 시각에. 그러다 보니까 말은 한미동맹이 중요하다라고 정부 측에서 말은 하고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다 틀어져 가는 겁니다. 왜? 한쪽은 북한을 무너뜨리겠다 그러고 한쪽은 어떤 경우에도 북한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이런 불협화음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왔죠. 와가지고 뭐라고 11월에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요. 백악관에서 밝힌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가장 큰 목적은 이거다라고 그랬어요. 이번에 왜 왔는고 하니 무기 팔아먹으려고 온 것도 있겠지만은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라는 새로운 안보 공동체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중국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북한이 너무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 국가들을 막기 위해서 인도, 일본, 미국,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아시아의 나토처럼 새로운 동맹 체제를 만들고 한국도 자유민주주의라면 참여하라 그런 거예요. 사실 이제 북한 문제와 북한을 감싸고 있는 중국 때문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4일 뒤에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시진핑의 비전이라고 볼 수 있는 1대1로라는 개념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어요. 이건 뭐냐? 한국이 미국에서 빠져나와서 중국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1대1로라는 것은 중국의 비전이에요. 주변 국가의 영향력을 확대시키겠다는 겁니다. 자, 이게 그냥 평소에 나오면 별게 아닌데 미국과는 새로운 안보 개념에 불참을 하고 중국에는 참여한 거예요. 왜? 우리의 원칙은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한국 정부의 원칙은 네 가지도 북한 체제는 붕괴돼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미국이 붕괴시키는 쪽으로 가니까 그래서 이 붕괴시키는 쪽으로 가는 것을 이거는 전쟁이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 얼마 전에 미국이 북한 핵 문제, 미사일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한미일 항공모함 훈련을 제안을 했는데 이걸 거절했죠. 비행기는 날아오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결정적 훈련은 결렬돼 버렸습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나오는 거 이게 다 네 가지 노예 원칙에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북한 체제를 붕괴시켜서는 안 된다. 북한 정권을 붕괴시켜서는 안 된다. 이 원칙 하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번에 세 가지 노예 원칙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게 이제 산발적으로 나오니까 일반 국민들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또 뭐냐? 10월 말에 강경호 외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인정을 한 내용이고 한국이 인정을 하고 중국 정부에 약속을 해준 거예요. 세 가지 노예 원칙, MD라는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미사일 디펜스, 미사일 방어 체제에도 참여를 안 하고 한미일 동맹에도 참여를 안 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드라는 것을 추가로 배치하지 않는다. 자, 요것만 잠깐 설명드려 볼게요. 사드라는 게 지금 성주에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주에 배치되어 있는 게 남한의 3분의 1밖에 못 막아요. 더 쉽게 얘기하면은 북한의 핵미사일이 완성됐단 말이죠. 이 핵미사일이 남한을 얼마든지 쏠 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미국은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은 이 핵미사일을 막으려면 한국의 핵을 갖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한국의 핵을 갖지 않을 거면 우리의 핵이라도 빌려가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자위적 핵무장 전술핵 재배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다 거절을 했죠. 그래 좋다. 너희들이 핵무기를 만들지 않고 우리 핵무기도 빌려가지 않을 거면은 사드 미사일이라도 배치해라. 왜? 핵미사일이 날아올 때 사드 미사일이 날려서 공중에서 무력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주에 배치를 했는데 이 배치되어 있는 사드 미사일은 남한의 3분의 1 정도만 간신히 커버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수도권은 벌거벗은 상태예요. 그런데 한국이 5천만 명이 있을 뿐 아니라 남한에는 2만 8천 명의 주한미군이 있고 20만 명의 주한미국인이 있으니 야 이게 한국의 핵무기도 안 만들고 미국의 핵무기도 안 들어간다면은 사드라도 추가 배치하라고 미국이 종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이 더 이상 배치하지 않겠다라고 확약을 하고 중국 정부에 약속을 해준 거예요. 자, 이러고 나니까 이 맥메스터가 또 나왔습니다. 이 양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럴 리 없다. 이 사드를 추가 배치할 리가 없다 한국이. 이거 좀 약간 조롱조로 얘기한 거죠. 왜냐하면 이거 추가 배치 안 하겠다는 거는 그러면 한국이 5천만 명을 어떻게 막겠다는 거냐. 특히나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을. 자, 그거는 아마 주권 국가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주한미군 사령관입니다. 빈센트 브룩스예요. 이 사람 뭐라 그러냐면 더 한술 더 떴어요. 얼마 전에 얘기하기를 아니 그럴 리가 없을 텐데 한국이 그럴 리가 없다. 한국이 만약에 그랬다면은 나라도 수도권에 추가로 자산을 배치하겠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수도권은 지금 못 막잖아요. 핵미사일로부터. 그러니 나라도 핵미사일로부터 막기 위해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동의 없이 어떻게 배치를 합니까? 지금처럼 한국이 동의해주지 않고 중국에 배치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끝까지 고수한다면 남한의 28,000명 주한미군은 주둔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인지. 자, 미국은 요즘 아주 심상치가 않습니다. 말이야 외교적으로는 다 한미동맹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래요. 실제로 속 까보면 완전히 틀어지고 있죠. 미국의 이 월스트리트 저널입니다. 경제지 가운데 가장 큰 건데 한국이 베이징에 즉 중국에 무릎을 꿇었다고 사설을 아주 길게 썼어요. A4 한 장 정도 되는 사설을. 이 내용들 들어보면 그다지 유쾌하지 않은 내용들인데 미스터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겠죠. unreliable friend입니다. 믿을 수 없는 친구라고 되어 있어요. 결론적으로 undermine the alliance라고 해서 동맹을 깼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한미동맹을 깼다라고까지 표현하는 거 아니? 북한이 우리는 고립시키고 압박해서 얘네들이 핵무기 미사일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끝내야 되는데 한국은 개성공단을 다시 열겠다고 하고 금강산 관광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고 백두산 관광까지 하겠다 그러니 이거는 미국 정책과 반대된다. against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드를 추가 배치 안 하겠다는 건 이해가 안 된다. 남한의 5천만 국민을 막겠다는 거냐 안 막겠다는 거냐 보호하겠다는 거냐 보호하지 않겠다는 거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어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 북한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한국은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지 않겠다는 게 가장 큰 원칙이고 미국은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는 것까지 각오하겠다는 건데 이게 너무 다르다 보니까 나머지 지역적인 부분은 삐걱삐걱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고 한국 정부는 목표가 있죠. 평화협정입니다. 이게 7월 2일에 대통령이 베를린 가서 전 세계인들을 상대로 밝힌 비전이에요.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평화체제를 만들겠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쌍중단 쌍궤병행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뭐냐면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면 북한의 핵폐기가 아니에요. 핵을 없애는 게 아니고 북한이 좀 조용해지면 그러면 한미 군사훈련 중단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쌍궤병행이라는 건 뭐냐면요. 한반도가 비핵화되면 즉 북한이 정말 핵을 포기한다라고 말만 해주면 그 다음에는 평화체제 만들어가지고 미군 나가라는 거예요. 잘 된 거예요. 중국 러시아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한국에서 미국이 큰 소리 치니까 보기 싫은 70년을 보냈는데 북한이 사고 치는 거를 지렛대로 활용해가지고 잘 됐다. 북한 애들이 사고를 계속 쳐주면 한국하고 잘 협상을 해가지고 미국 놈들 몰아낼 수 있는 기회를 삼겠다 이거예요. 중국 러시아는. 그리고 민간에서는 평화협정을 맺고 1,000만인 서명운동을 하겠다고 시작을 한 상태입니다. 우리 민간단체들은 노골적으로 나오죠.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군 철수해라. 이 얼마 전에 백범기념관에서 집회하는 모습인데 우리 연방제 통일로 가자.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6.15 14선언에 나와 있는 연방제로 가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전 같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북한 정권이 대남 조직을 동원해가지고 연대하는 영상까지 올렸더군요. 자, 여러분들 남한에 있는 여러분들 조국 통일의 새날이 오고 있으니 이 성스러운 투쟁의 선봉적 역할을 감당해 주십시오. 그리고 미국 대사관 앞에서는 트럼프 참수대회라든가 미국 감정 자극하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죠. 이게 다 CNN으로 갑니다. 묘하게도 이 결정적 순간에 예전 같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이 결정적 순간에 지금 한국 정부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기무사를 해체하는 것을 검토하고 국정원의 수사권을 이관하거나 폐지하고 찬양 고물죄는 정보 수집을 중단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기무사하고 국정원이라는 게 기무사는 군대에 있는 간첩을 잡는 기관이에요. 국정원은 잘 아시는 것처럼 간첩 잡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 그런데 군대 안에 있는 이 기무사를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있는 이 기무사를 여러 기관들과 함께 패키지로 없애는 것을 검토 중이래요. 군대에 있는 간첩은 어떻게 막습니까? 또 하나는 국정원의 수사권을 이관한다, 옮긴다 그러는데 어디다 옮길 건지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국정원이 간첩 수사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찬양고무죄는 뭐냐면요.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죄, 김일성 만세, 김정일 만세 부르는 거예요. 이 주사파들을 그나마 간신히 막는 게 찬양고무죄입니다. 근데 이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은 한국의 간첩 잡는 기능이 없어집니다. 이런 중요한 순간에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리를 하자면 이겁니다. 우리가 70년 동안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 특히 북한을 막아왔어요. 이게 한미동맹입니다. 이 한미동맹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보장이 확보가 되니까 경제발전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폭발적으로 부흥을 한 겁니다. 이게 이 틀거리가 이제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 쪽으로 평화체제라는 이름으로 이쪽으로 점점 기울어 가는데 여기는 당연히 북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북한이나 중국 쪽으로 기울어 가는 건데, 자, 이게 정말 현실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정말 이런 일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일들이 현실이 된다면 평화협정이 맺어지겠죠. 근데 평화협정이 맺어지면 반드시 주한미군은 철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평화협정의 정의 자체가 외국 군대 철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전에 73년도에 평화협정이 맺어졌죠. 월남에서. 평화협정이 맺어져서 미군이 철수하고, 그리고 2년 뒤에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 더 큰 전쟁이 나서 적화통일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의 평화협정이 맺어지면은 미군이 나가야 되는데, 자, 과연 핵무기까지 가지고 있는 북한이 남한에 내버려 두겠느냐? 이게 가장 큰 평화의 위협이 될 수도 있죠. 평화협정 맺고 미군 철수해서 평화가 오면 다행인데 그럴 가능성이 있겠느냐? 아마 스스로 물어보신다면은 평화협정 맺고 미군 철수하는 날부터 한국에 있는 엘리트들은 다 빠져나갈 거예요. 그러겠죠. 북한이 밀고 내려오건 내려오지 않건 간에. 사실 전쟁이 난다면은 어떤 식으로 나냐면요, 미국이 북한을 때리는 식으로 해서 전쟁 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북한의 경제력이 파탄이 나 있기 때문에 만일 항공모함이 정말 미국이 북한을 때리기 위해서 항공모함이 동해안에 뜨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김정은의 측근들이 김정은을 제거해서 미국한테 갖다 바칠 거예요. 설령 국지전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한 달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전쟁은 미국이 북한을 폭격해서 난다는 게 아니고, 평화협정을 맺고 미군이 철수한 다음에 오히려 핵폭탄을 가지고 있는 북한이 한국을 조리질 칠 수가 있는 겁니다. 전쟁은 그런 방식으로 날 가능성이 많겠죠. 뭐 방식은 사실 하나님이 결정하시겠지만, 물론 이건 이 평화협정을 맺고 미군 철수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주 사변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 같으면 평화협정 맺고 미군 철수하자는 식으로 얘기했죠, 계속. 그래서 아마 힐러리 클린턴이 집권을 했으면 그쪽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 보호하사 트럼프가 맡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 가능성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는 먼 거 아니요. 좀 전의 것이 평화협정을 맺고 미군 철수해서 안보에 위협이 오는 칼이라면 기근입니다. 이 가능성은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한국의 경제 구조가 주식시장인데요, 30%가 외국 돈이에요. 이 외국 돈 가운데 40%가 미국 돈이죠. 그 다음 영국, 일본, 이게 거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동맹국들의 돈이 한국은 거의 지배적인 돈이에요. 대기업들은 특히나 그렇죠. 자, 그런데 한미 관계가 평화협정을 맺고 미군이 철수하면 당연히 이 돈은 다 빠져나가겠죠. 그렇겠죠. 그럼 경제가 파탄 나죠. 우리는 달러가 없기 때문에 달러를 꾸러 IMF로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한미 관계가 평화협정을 맺고 미군 철수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틀어지기 시작한다. 계속 삐걱삐걱거리면서 북한은 핵무기 미사일로 도발을 해서 국가 리스크를 올리고 남한에 있는 주사파 김일성주의자들은 난리 법석이다. 자, 점점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은 한미 관계의 노끈이 풀어지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남한의 많은 시민단체들이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요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자본이 빠져나가 버릴 수도 있죠. 한순간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들여다보면은요, 지금 남한의 많은 시민단체들이 미국 주도 경제권에서 벗어나서 연방제 통일을 통해 자립적인 민족 경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설마 하겠지만은 미국 돈이 나가길 바래요. 그래서 지배 세력이 교체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혁명을 하는 사람들, 변혁을 말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제 구조가 취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대선 앞에서 트럼프 초상화 화영식하고 참수대회 같은 거 자꾸 하면 돈이 나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참에 결정적 순간으로 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경제가 굉장히 취약해요. 이러한 이유 말고도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요, 바로 얼마 전에 IMF 외환위기 20년을 맞아가지고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더니 외환 위기에 버금가는 위기가 5년 내에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더 부추기면 빨라지겠죠. 가뜩이나 지금 청년 실업률이 18년 만에 최악입니다. IMF 이후에 최악이에요. 우리가 설마 경제를 그렇게 하랴라고 하지만 그게 목표예요. 러시아 혁명도 1918년 2월 달에 1차 혁명을 하고 나서, 그리고 극단주의자들이 소수파였어요. 그 다음에 극단주의자들이 어떻게 했는고 하니 볼셰비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임시정부 케렌스키라는 정부로 부추겨가지고 경제를 아작을 내버립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원성이 높아지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8개월 뒤에 진짜 혁명을 해. 2차 혁명을 해서 10월 혁명이라는 것으로 레닌이 등장하는 겁니다. 근데 혁명은 원래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경제가 한번 파탄 나면 그 다음엔 또 일어날 거예요. 국민들은 원성 속에서 다 광장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광장의 주도 세력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한국의 부정부패 세력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걸 일소해야 된다. 기득권 세력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 이건 완전히 뒤집는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것처럼 이때도 주장을 할 겁니다. 그럼 무슨 위원회 만들어지겠죠. 이 주최 측에서 위원회 만들 겁니다. 언제나 시위가 대규모로 일어날 때는 이 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이 위원회에서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키기 시작할 겁니다. 국회는 국민의 뜻이라고 하면서 받아들일 거예요. 아니,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근데 이제 완전히 그렇게 하지 못한 거죠. 근데 이제 완전히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법안들을 만들고 국회가 이 광장의 힘, 민중의 힘에 끌려다니면서 그대로 수용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걸 다 통과시킬 거예요. 사실은 평화협정 맺고 미군 철수해서 전쟁 가능성으로 가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가능성이 많죠. 경제가 한번 극도로 위기 상황, 파탄이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만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한국에는 혁명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주도권을 다시 가지면서 더 강력하게 갔겠죠. 그럼 정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끌어내려지든가 아니면 끌려가겠죠. 그럼 기존에 나왔던 법안들 차별금지법 제일 먼저 통과시킬 겁니다. 아니 지금도 동성애 난리잖아요. 얼마 전에도 했던 아시아 최대 성소수자 박람회. 이게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동성행사에. 지금도 난리예요. 대통령 직속으로 성평등위원회 만들어졌죠. 이게 국무총리 직속으로 되어 있던 걸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을 한 건데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이 돼버리니까 모든 성이 다 평등해져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의 페이스북 가입을 할 때 57가지인가 성이 있다 그러는데 이 아침에는 여자 같다가 저녁에는 남자 같은 성부터 해서 창조 질서 다 깨는 거죠. 자기가 자유롭게 모든 성을 결정할 수 있는 모든 성이 다 평등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LGBT를 포함해서 동성 결혼까지 다 평등하게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개념이 바로 서양의 젠더 메인스트림 성주류화예요. 주류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이라는 건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근데 여성가족부에서 양성평등을 다 성평등으로 바꿔버렸죠. 지금 이게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 성평등위원회에서 뭐 만들고 있겠어요? 차별금지법 같은 거를 계획하고 있겠죠. 그런데 한국 교계가 반대하고 있으니까 차마 못하고 있다가 만약 이런 변혁이 한번 일어나면 다 통과시킬 겁니다. 내년에 개헌을 해서 양성평등에 기초한 결혼제도를 성평등에 기초한 결혼제도로 헌법 36조로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헌법에 우리나라의 제일 높은 법인 헌법에 동성결혼 합법화되는 근거 조항이 들어간다고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친족법, 상속법 다 바뀌죠.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돼요. 이 일들이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건데 지지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다 잠들어 있고. 그런데 만일 한국 경제가 한번 휘청거리면 이건 급속도로 추진될 겁니다.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지키고 안 지키고 이 차원 이전에 교회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차원이에요. 이거 보수 진보 얘기가 아니에요. 좌파 우파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종교인 과세가 이제 시작이 되죠. 그러면은 정부가 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 목사는 탈세했다라고 털고 나오면 탈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회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얘기 못해요. 겁나서 못합니다. 그건 종교 법인과세로 들어가죠. 어떻게 하겠어요? 영적으로 보면 아주 간단한 겁니다. 한국이 신앙의 자유가 보장돼 온 미국에서 중국, 러시아 쪽으로 붙기 시작한다는 것은 이른바 평화체제라는 이름으로 우리와 북한이 닮아간다는 것을 포함할 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로부터 간다는 건 교회도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거기 지하교회잖아요. 삼자교회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자, 그런데 이 한반도 남쪽 상황은 이렇게 들썩들썩거리고 있는데 북한, 한반도
이북 지역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뭔가 아니에요. 이게 단순히 어둠만 창궐하는 게 아니에요. 빛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 양쪽을 다 봐야 돼요. 김정은이 지금 상태가 안 좋죠. 영국의 데일리 익스프레스에 나온 얘기입니다. 몸무게가 최근 급증해서 땀을 많이 흘리고 발이 불편하고 통풍, 당뇨, 심장병, 고혈압, 치명적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책상에 몸을 기대거나 의자에 앉는 등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 데일리 스타에서 보도한 거예요. 다 이게 최근 2주 안에 보도된 내용들입니다. 영국의 더 선이라는 유명한 일간지죠. 몸무게가 40kg가 늘어버렸대요. 집권하고 나서. 얘가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3년 전에 당시에 발목 아파가지고 한참 2달 동안 못 나올 때가 있는데 이 당시에 독일 의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얘가 핵심 장기가 고장났다. 미국의 CIA에서 뭐라고 보도했냐면요. 한국의 언론에 흘렸죠. 얘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정신질환까지 있기 때문에 3년 이상 버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2014년 10월이기 때문에 3년이면 2017년 10월 지난달입니다. 지지난달에. 무슨 얘기냐면은 의학적으로는 김정은은 사실 끝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이진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살려두시냐는 거예요. 얼마 전에 최용해가 황병서를 쳤죠. 김정은의 왼팔, 오른팔이에요. 왼팔이 고개 숙인 최용해고 오른팔이 황병서입니다. 근데 이 황병서가 당의 조직지도부의 보스예요. 조직지도부가 뭐냐면요. 북한의 산산골골 모두 다 조직이 깔려있는 게 조선노동당 조직지도부입니다. 원래 수면 밑에 있던 이 황병서가 김정은 시대가 되니까 수면 위로 올라온 것도 이색적이었는데 이 실세 중에 실세였던 황병서를 최룡해가 쳐버렸다고요. 그래가지고 쫓겨난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김정은 정권의 척추가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한 사람 날아가는 거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얼마 전에는요 김원홍이라고 해가지고 이 김원홍이라는 자가 아주 악질적인 사람인데 장성택 처형한 것부터 해서 처형을 도맡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쫓겨났죠. 우리가 북한의 이 어둠과 흑암과 사단의 진 남한의 동성애 창궐하는 거 우리가 필사적으로 막아야 되지만 막는데 한계가 있어요. 북한의 어둠이 꺾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북한의 어둠의 진이 다 깨져버려야 됩니다. 간략하게 이 나라 역사를 한번 정리하면서, 왜냐하면 너무 마음이 눌려버리기 때문에 이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만 정리해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순교자의 나라예요. 아시죠? 다음에 서양 선교사들이 온전한 복음을 전파하면서 26살에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는 것을 시작으로 루비 캠딕 선교사가 역시 26에 죽었습니다.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겠다라고 한 선교사들, 한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언더우드나 아펜젤로 다 요절했던 사람들이에요. 재수명 채운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했는데 부활절 아침에 조선에 와서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와 빛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아펜젤로 선교사가 온 사람이에요. 이런 선교사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빛도 없고 어둠 속에 살고 있던 조선 사람들 살리겠다고 온 겁니다. 매티 노블 선교사입니다. 평양 대부흥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이죠.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을 이끌면서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흥분 상태가 나타났다고 환호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우리 선교사들은 이 민족과 우리 자신이 성령 충만하여 주님이 원하는 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했다. 이거 참 황당한 얘기예요. 이 민족은요 5,000년 동안 미신 따라가다가 가난과 저주 속에 빠져 있었는데 이 민족이 언젠가는 모든 흑암의 결박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이 쓸 수 있도록 기도했대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며 죽어간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하늘에 씨앗이 떨어져 죽어서 씨앗이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제시대가 시작이 됐지만은요 조국 광복이라는 것은 곧 신앙의 자유였어요. 온전히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부를 수 있는 자유를 달라는 거였어요. 이걸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겁니다. 백오인 사건 1911년. 한일 합당이 1910년 되고 나와서 그 이듬해 백오인 사건이라는 게 벌어져서 독립운동가들이 다 검거하는데 이때 기소된 사람 89명이 기독교인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주도한 거예요. 공산주의자들 아니면 나중에 다 변절해버렸어요. 그래 기독교인만 남는 겁니다. 이들은 왜 이러는 거 아니? 하나님이 이 민족을 언젠가는 다시 사용하시길 바란 거예요. 우리의 저주를 끊어버리고 우리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저 열방의 잡족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사용하기를 바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죽음으로 버틴 겁니다. 이 백오인 사건의 이승만이 보면서 한국교회 핍박을 쓴 겁니다. 제가 강연할 때 몇 번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요 기독교인들이 민족의 지도자로 죽어가는 걸 본 거예요.
이들이 꿈꿨던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가 우리의 민족을 구원할 뿐 아니라 만주와 열애주를 넘어서 세계 열방을 섬기는 나라가 되는 거였어요. 이승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같이 특별히 택하여 동방에 처음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서 동방의 이스라엘 같은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의 기독교 문명을 발전시킬 책임을 맡긴 것이다. 우리의 교회 일에만 전력을 다하면 한국이 일본과 중국을 모두 기독교로 인도할 것이고, 여기 뒤에 잘렸는데요, 세계의 평화를 전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나라는 여호와 샬롬의 평화를 전하는 나라가 돼야 된다고 이승만 같은 사람이 믿고 기도한 거예요. 이걸 35년 용광로 속에서 믿음으로 연달하면서 언젠가 하나님 이 땅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면 세계의 열방이 뻗어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이승만 같은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언젠가는 이 선교사 파송하고 지금 나라가 망했는데도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조선 사람들이 언젠가는 문명과 자유와 복락을 손꼽아 기다리게 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3.1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민족대표 34인 중에 19명이 기독교인이잖아요. 사실은 기독교가 주축이었죠. 총칼 들고 일본이 무단 통치하는데 기도하는 사람들 아니면 겁나서 못 나간 거예요. 실제로 다 그랬어요. 이 3.1운동 때 핍박받고 있던 이게 독립운동사 자료집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공식 자료예요. 이름 모를 당시의 소녀예요. 그때 많은 기도드렸는데 예수님을 본 것 같았다. 신앙으로 버티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유관순 열사도 마찬가지죠. 정동 제1교회 뒤에서 간절히 철야 기도하고 고향 땅 공주로 가서 3.1운동을 한 겁니다. 신앙이 없으면 버티지 못했어요. 당시에 독립운동 조직위원회 3.1운동의 주축이었죠. 한국인들의 호소와 악한 일본 정부라고 세계에 보냈던 편지 내용을 보면은요, 마지막이 이거예요. 하나님 귀 기울이 주시고 우리를 압제들로부터 구원해 주소서. 주는 우리의 힘이요 구원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는 당신을 믿습니다. 일제시대 35년은 기도의 연단기간, 교회의 성숙기간이었어요. 서울에서 처음 만세운동이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노래 독립가를 부르면서 나왔어요. 한국 민족의 기원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민족을 하나님께 드려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불쌍한 백성들을 죽음의 장소에서 당신의 정의로운 손으로 구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곳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3.1운동 이후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겁니다. 상해 임시정부 만들어질 때 제일 기도 많이 했던 이승만을 데려다가 대통령으로 앉힌 거예요. 한국에서 처음으로 미국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일 뿐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만든 이 임시정부가 헌법을 만드는데 임시정부 헌법에 신인일치라는 표현이 들어가고요.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해 건국한 정신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만든 나라다라고 돼 있어요. 이미 1919년에.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하면서 버틴 거예요. 우리야 독립을 얘기하지 못했지만 이런 기도하면서 조선 팔도로 돌아다닌 겁니다. 마궁을 멸하고 화세를 높여 온 세계를 태워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하자. 우리야 조상 귀신 섬기다가 이지경 이 모양이 됐는데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섬기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왕국이 만들어지면 하나님이 독립도 주신다. 20년대 30년대 하나님 조선을 정복해 주십시오. 이러고 팔도로 돌아다닌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실족했죠. 신사참배하면서 1938년 9월 9일 날 평양에서 서문박교회에서 신사참배 결의하는 목사님들입니다. 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배도의 결과가 10년 뒤에 정확히 평양의 북한 정권 수립으로 이게 나쁜 열매를 맺고 말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나온 겁니다. 이 당시에 순교자들이 50여 명이 나왔어요. 200여 교회가 폐쇄됐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마땅히 겪어야 할 핍박을 피한다면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어떻게 주님의 낯을 대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순교신앙이에요. 진리와 비진리 앞에서 진리적으로 따라간 사람들이 이 민족의 보존을 시켜준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한 뜻을 따라간 사람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을 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 같은 것 초계로 버린 사람들. 주님께서 물으시면 무엇이라고 대답할까? 고난의 자는 어디에 두었느냐? 십자가는 어디에 벗어두었냐고 물으시면 무엇이라 대답할 것인가? 라고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남아있어서 대한민국이 건국이 된 겁니다. 이 나라는 왜 만들어졌는 거 아니? 이승만이 입버릇처럼 얘기했던 것처럼 완전한 예수교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선교하는 나라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인류와 세상 유일무이하게 선교하는 나라 만들려고 대한민국 만든 겁니다. 이게 그냥 이승만 혼자의 꿈이 아니라 일제 35년 동안 수많은 의인들이 죽어가면서 하나님 이 나라 회복시켜 주시면 우리만 사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나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예수교 나라를 만들기 위한 이승만의 꿈이 열매를 맺어서 1948년도 5월 31일 날 교회 기도하듯이 하나님 얘기가 36번이나 나오는 국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문, 이승만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시작된 대한민국 국회가 이윤영 목사님 국회 부의장의 기도문으로 이어지죠. 하나님 악마의 권세를 끊어주시고 남북 통일해 주시고 세계 평화를 위해 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바지만 하나님 이 민생의 복락은 남북 통일과 세계 평화 선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건국 목적이라고요. 여기에 따라서 어떤 나라에도 없는 영토 조항이라는 게 들어간 거예요. 헌법 3조에. 헌법 4조에 통일 조항이 들어간 겁니다. 영토를 헌법에 넣은 나라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해서 북한 지역은 대한민국 영토다라고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왜? 세계 선교해야 되니까.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 목표가 아니에요. 북한 사람들이 살려내서 이 강토를 회복하고 저들을 해방하고 구원하고 뻗어나가야 되는데 북한의 공산주의 압제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살리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의 건국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통일은 그냥 평화 통일이 아니라고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의한 평화 통일이에요. 신화의 자유가 들어가는 평화 통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평화 통일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내년에 헌법 바꿀 때 이걸 없애겠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대한민국이 아닌 게 돼버립니다. 그럼 예의주시하셔야 됩니다. 이승만 박사가 휴전협정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 연설, 유명한 연설을 하죠. 당분간 공산 압제에서 계속 고생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될 우리의 동포들에게 우리는 다음과 같이 외친다. 이제 휴전협정이 맺어졌어요. 그래서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에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동포요, 희망을 버리지 마시오. 우리는 여러분을 잊지 않을 것이며 모른 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한국 민족의 기본 목표, 즉 북쪽에 있는 우리의 항토와 동포를 다시 찾고 구해내자는 목표는 계속 남아있으며 결국 성취되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의 기본 목표, 우리가 왜 이 나라를 만들었느냐, 우리 민족의 목표가 뭐냐, 너무나 정확히 정의가 되어 있어요. 북한의 강토를 회복하고 그들을 해방하고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선교하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예요. 우리가 왜 어려움을 겪냐면요, 이걸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기억하시는데 우리는 잊어버린 거예요. 이 언약을. 한국의 지도자들도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가 아닌 나라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가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뛰어난 지도자들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잘 먹고 잘 사는 목표가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부터 썩어버리잖아요. 나라는 더 위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도덕적 가치, 원대한 이상, 하나님의 신앙을 북한 동포들에게 전하고 세계 만방의 예루살렘까지 전하는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이 고상한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진 나라예요. 역사상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 시대예요. 영국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존 웨슬리가, 요한 웨슬레가 부흥운동을 일으켰어요. 이 부흥운동이 정치권에 영향을 맺어서요, 야, 우리가 노예무역을 하면 되겠느냐? 부흥을 해가지고 우리만 살면 되겠느냐? 저 노예들은 어떻게 할 거냐? 윌버포스 같은 사람이 노예무역을 폐지시킵니다. 이 사람에게만 영향 미친 게 아니고요, 호주가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호주가 원래 범죄자들이 가는 나라여가지고 범죄가 끊이지 않았어요. 원래 죄 짓던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 요한 웨슬리의 영향을 받은 맥커리라는 사람이 10년 동안 호주 총독을 하면서 모든 호주 주민들은 다 주일 예배를 강제로 참석하게 한 거예요. 독재를 해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죄 못 짓게 한 거예요. 그리고 호주가 뒤바뀌어져 버립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요한 웨슬리의 영향을 타고 일어나는데 이때 왕이 빅토리아 여왕이에요. 영국이 가장 화려했던 시절, 돈과 물질을 줬던 시절이 아니에요. 빅토리아 메리라고 하는데 이 빅토리아 여왕 시대는 고상한 가치, 도덕적 이상을 쫓았어요.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게 이 나라의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영국이 살아있었던 거예요. 한 나라가 도덕적 이상과 고상한 가치, 우리로서는요 북한의 해방과 구원, 너무나 명명백백한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는 건국 정신을 부정해버리면 나라는 기울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걸 다시 기억해내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우리야 6.25 때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죽어나갔습니다. 순교자들이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습니다. 전쟁 중에 기도했고요. 74년도에 엑스플로 658만 명이 참여한 엑스플로 때도 예수혁명, 이걸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의 목표는 북한의 해방과 구원이 첫 번째다. 돈과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거의 마지막이 94년도예요.
이 건국 세대가 거의 마지막으로 기도회를 한 게 이겁니다. 이때까지는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이 여의도 광장을 폐쇄시켜버렸죠. 국가기도 젖줄을 끊어버렸죠. 근데 이 94년도에 6.25 집회 때 이때는요 북한의 핵무기가 지금처럼 고도화가 된 게 아니라 북한이 핵을 만든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기독교인들이 다 몰려 나온 거예요. 왜? 북한을 해방하고 구원해야 되는데 핵무기를 만들면 이건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김일성을 묵는 기도를 했죠. 하나님 김일성 회개하든가 아니면 데려가 주세요. 아주 그냥 거칠게 기도했습니다. 왜? 우리의 강토를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악한 영, 악한 신에 잡힌 자들이기 때문에 저 적그리스도 예표는 하나님께서 처리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정말 20일 후에 김일성이 죽었죠. 건국 정신을 기도하는 그거에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다시 잘 살게 됐는데 이후에 너무 잘 살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타락하고 부패하니까요 사람들의 넋이 나가버린 거예요. 우리 한국에 많은 문제점들이 생기죠. 이 문제점들을 어떻게 푸느냐? 유물론으로 풀기 시작한 거예요. 너희가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물을 담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인데 우리가 생수의 근원인 주님을 버리고 물을 담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열심히 판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사회주의로 풀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주체사상으로 풀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자유주의로 풀고 우리야 문제가 생겼는데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풀기 시작하면서 국민들은 원한과 분노와 미움과 판단과 정죄와 심판과 불평과 불만에 가득 차가지고 무슨 문제만 생기면 광장에 몰려 나와서 데모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어떤 나라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도문까지 나오는 겁니다. 예전에 부산 WCC 총회 때 나온 기도예요. 남북한 교회가 협력하고 연대하겠대요. 아니 북한 동족들 살릴 생각은 안 하고 좀 막 가는 거예요. 우리야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는 한국은 심판받아 마땅한 나라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심판을 미루시는 거예요. 한국에 거룩한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채찍을 들었다가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